우선 테슬라 주가가 올랐던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네. 트럼프 효과가 2차적 효과를 발생한 것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포모가 발생한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에게 부정적인 어떤 기관 투자자들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되면서 여기에 올라타야 되겠다라는 입장들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연말 연초에는 이런 흐름들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체 포트폴리오 조정에서 테슬라의 비중들을 높여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구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가 대단히 비싸게 조정된 거는 그런 데에 비해서 펀다멘탈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여러분 이 방송이 나갈 때쯤 아마 4분기 발표가 나올 텐데요. 이 4분기 발표 실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긍정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이제 ESS 부분에서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기록적인 기가와트시가 설치가 됐고요. 4분기 때.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서 여기는 또 수익률이 한 30%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현금 흐름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자동차 부분에서 4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2024년 토탈로 해서 이 딜리버리 숫자가 마이너스 1.1%가 이 되는 뭐 저성장 이렇게 역성장하는 결과는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난 거긴 한데요. 4분기 실적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벌써 저는 좀 더 이렇게 빨리 모델 주니퍼를 판매를 들어갈지 몰랐는데 주니퍼 판매가 이제 임박해짐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이제 현재 모델 Y가 구형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종의 밀어내기 전략들을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했다라는 것. 즉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 0% 리스를 한다든지 또는 리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게는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가격 할인을 대단히 큰 폭으로 진행을 한다든지 하면서 수익률이 자동차 부분에서 저하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또 아직까지는 일부에서는 ESS까지 포괄해서 테슬라의 수익률 변동을 보는 데가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는 여전히 ESS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테슬라의 서비스 영역이라는 건 보험과 이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매출이죠. 그리고 FSD 미국에서의 아직은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않지만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는 이 FSD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테슬라 서비스 영역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업부 영역 이건 빼고 자동차 사업 부분 이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재무제표를 보면 이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의 순이익률만 가지고서 기관 투자자들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분에서의 수익률이 판매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이 3분기보다 악화됐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가 1월 20일자로 이제 취임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겠지만 2025년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모델 Y 주니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주니퍼의 판매 매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지금 그 징조가 벌써 보이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예약 첫날 5만 대가 주문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이 5만 대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정말 역대적인 기록을 갱신했는데 모델 Y가 6만 대 정도 6만 1,000대 정도 팔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약 당일 하루 만에 5만 대 팔았다는 건 엄청난 지금 중국에서 모델 Y의 주니퍼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시그널로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올해 2025년 자동차 부분 매출도 그리고 또 모델 Q가 중국에서 아마 하반기 정도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출 상승이 충분히 판매량 상승이 예상되는 것이 2025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상하이 공장에서 ESS 사업이 본격적으로 메가팩에서 또 생산된다라면 ES 부분이 작년에 2024년에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 외에도 더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좀 자동차 부분에서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세마이 트럭이죠. 세마이 트럭의 공장이 너바다에 있는데 미국 이것이 지금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공 단계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세마이 트럭은 파일럿 수준으로 제작을 해서 펩시라든지 DHL 같은 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판매를 했었다라는
된다라는 거고 지금 너바다 공장이 완공된다라는 것은 이제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 양산 체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하반기 정도에 작동할 거로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마이 트럭의 매출이 물론 지금 예상보다 3년 늦게 지금 출시되는 겁니다만 대단히 크게 판도 변화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분에서도 대단히 좋다. 이런 펀다멘탈이 아직 2024년에는 안 갖춰졌었던 거고 네네. 2025년이 이제 그것이 갖춰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 이것이 실제의 매출 성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네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 부분은 지금 기대치로 성장하고 있는데 기대치가 더욱더 증폭되거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네네. FSD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의 이 테스트가 공개 테스트가 합격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1월 초에 또 일론 머스크가 재미있는 내러티브를 바꿨죠. 바꾼 건지 뭐 새롭게 만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내러티브를 바꿨냐면 네네. 1월 초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이번에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의 FSD 테스트는 인간보다 안전할 거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 운전보다 안전하다는 건 여러분 인간도 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고율 제로 수준으로까지 FSD가 공개 테스트를 통과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인간보다 10배 더 잘 운전을 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무사고가 발생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2025년 FSD 수준은 무사고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거고 인간보다 안전해주는 수치를 데이터를 모아서 아마 연방정부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공개 테스트의 데이터로서 이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 허가권을 받는 것 로보택시에 대한 사업 허가권이 당장에 테슬라의 매출로서의 영향을 미치려면 2026년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또는 2027년이 될 수도 있죠. 네네. 일론 머스크는 위 로봇 작년 10월 10일 행사 때는 아마 늦어도 2027년보다는 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전후해서 2027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로보택시 사업 허가권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FSD의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첫 번째 효과적인 측면이 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기업들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비디아랑도 협업을 하지 않고 네네. 있고 스테인드 언론 독립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네네. 과연 독립적인 길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로 현대기아차에 집어일 것인가 이런 결정의 순간들이 만약에 이 공개 테스트에서 테슬라가 합격을 하게 된다라면 전 세계에 있는 OEM 완성차 기업, 자동차 기업들에게 결정의 순간이 다가온다. 이것 자체는 테슬라에게 또 다른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주식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남길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공개적 테스트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는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실패할 경우는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이 지금 기대치 위에 쌓아져 있기 때문에 특히 네네. 자율주행이라는 기대치 위에 쌓아져 있기 때문에 이 그 토대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FSD 말씀 주셨는데 트럼프 2기 되면서 더 이 FSD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엄청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FSD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고 이게 어떻게 테슬라한테는 투자 포인트로 연결될까요? 그러니까 우선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보면 2024년 웨이모가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네. 대단히 자율주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것이 저희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도 미국에 가시면 이제는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오스틴, 뭐 피닉스 이런 도시에서 직접 우버를 통해서 웨이모를 호출하셔가지고 누구든지 타보실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됐고 또는 이제 렌트카를 통해서 테슬라의 차량을 렌트하셔서 FSD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 이러한 지금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대로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경쟁 구도가 생겼죠. 올해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피지컬 AI 또는 월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그 이름을 코스모스라고 부르고 있죠. 이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즉 월드 모델이나 피지컬 AI는 거대 언어 모델하고 커레스폰딩하는 상응하는 개념의 거죠. 그러니까 즉 언어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면은 이 월드 모델은 갖다가 우리 실제 생활, 실제 어떤 상황들, 우리의 3D 상황, 4D 상황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여기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비보호 자회전을 만약에 강남 사거리에서 비보호 자회전 없죠. 그냥 신호 자회전을 갖다가 한번 연습을 하게 된다면 실제 데이터를 한번 찍으면 이걸 10만 번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빠른 속도로 자율주행을 학습할 수 있도록 또는 빠른 속도로 로봇이 무언가를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월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토요타가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리고 중국의 BRD가 이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맺었고 미국의 리비안과 루시드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파트너십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구글의 웨이모도 또한 웨이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또한 작년 12월 피지컬 AI 월드 모델에 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2025년 하반기 정도에는 구글 또한 코스모스와 같은 이름을 뭐 구글에서는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엔비디아가 부르는 이름인 거죠. 즉 오픈 AI는 자신들의 서비스 이름을 챗GPT라고 부르고 구글은 제미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월드 모델의 엔비디아적 이름이 코스모스라고 한다면 구글 또한 자신들의 모델 뭐 제미나이라든지 뭔가로 부르겠죠. 여기에도 결합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진영으로 이렇게 이 형성이 될 거고 여기에 테슬라의 FSD가 존재하는 거고 테슬라의 FSD에도 테슬라만 스탠드 얼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라이센스하는 연합군들이 형성이 될 거고요. 중국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도 중국대로 있을 거니까 이 정도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다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현재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구글의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만 구글의 웨이모는 매스 마켓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특수 제작된 차량에서만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로보택시에 제한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로보택시는 그 도시에 HD 카메라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따로 촬영을 또 도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된다고 해서 뭐 올해 2025년 구글 웨이모는 도쿄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오사카에서 된다든지 서울에서 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데요. 또는 중국 상하이에서 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있죠. 전 세계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테슬라 그러니까 사실상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에서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가 허가를 받으면 이거를 그리고 각 국가에서 허가를 받으면 전체 차량에서 언슈퍼바이즈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모 수준의 로보택시 수준에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대단히 규모의 경제로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더디게 가지만 한 번 통과가 되고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한두 대, 100대, 200대, 1000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 대, 200만 대, 700만 대 이러한 또 앞으로도 계속 팔리게 될 거니까 1000만 대가 예를 들면 돌아갈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장점이라서 조금은 구글 웨이모보다 늦지만 한번 허가를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국가에 있는 모든 테슬라 차량들이 다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라면은 테슬라의 FSD 수준은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수준으로 볼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FSD 지금 13 버전에 대한 호평가가 있는데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5배 좋아졌다, 7배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커뮤니티 데이터에서는 FSD 12보다는 2배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 2배도 물론 많이 좋아진 건데요. 여러분 2배라는 건 대단히 큰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5배 수준일까 이거까지는 좀 저는 회의적이에요. 근데 2배 정도는 좋아진 것 같아요. 데이터상으로. 근데 아마 이번에 텍사스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언슈퍼바이즈드 테스트하는 거는 FSD 14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14 같은 경우에도 13 버전 2배만 좋아져도 저는 대단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통과가 된다라면 아마 FSD 15 정도를 가지고서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을까. 그리고 15 정도가 나왔을 때 정말
FSD를 구독하는 사람들도 숫자도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작년에 11에서 11로 업그레이드하고 13으로 업그레이드를 작년 연말에 했었죠. 11월 말에. 그러니까 지금 1년 만에 2번의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그레이드의 타임 인터벌이 대단히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건 FSD 13에서 14로 업그레이드가 2025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속도를 낸다라면 15까지도 2025년 12월 정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늦춰져서 2026년 15가 된다라면 FSD 15부터 본격적인 로보택시가 가능해지는 거고 로보택시가 가능해지는 정도의 FSD가 된다라면 웨이모 수준하고 충분히 넘어설 수 있게 될 거고 FSD 버전 15에서는 많은 분들이 소비자들이 중국에서도 당연히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15 정도에서는 정말 인간보다도 안전한 인간보다 사고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 FSD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차량 고객들이 차주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 그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최근에 CES 갔다 오신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한 게 막상 그 타보니까 만족도가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율주행에 대한 만족도. 근데 반면에 그 지난달에 얘기해 주신 게 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 네네. 불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네, 그런 게 극단적이죠. 기술적으로 완전히 좀 보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은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면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구글 또한 웨이모 또한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려고 해요. 네네. 하지만 엣지 케이스를 해결을 못할 때 원격 조정이 붙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네네. 구글은 원격 조정이 붙고 테슬라도 이번에 테스트에서는 공개 테스트할 때는 원격 조정이 붙습니다. 원격 조정이 붙는데 이건 공개 테스트인 거고요. 네네. 이 원격 조정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테슬라 차량 700만 대에서 원격 조정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비용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로보택시는 모르겠지만 일반 테슬라 차량에서는 원격 조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되려면 엣지 케이스를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엣지 케이스에서 대표적인 해결하지 못하는 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직 13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은 앰뷸런스는 인식을 해요. 네. FSD가 앰뷸런스는 당연히 인식을 하는데 네네. 이 길의 사정에 따라서 이 갓길로 피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점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점 만점에서 다른 건 다 9점이 넘는 점수인데 앰뷸런스가 왔을 때 갓길로 표하는 거에서 에버리지 평균 점수가 지금 4점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많은 엣지 케이스들은 해결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엣지 케이스가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나라마다 다르고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에서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고 맞습니다. 서울에서 해결될 수가 없고 서울도 뭐 제기시장을 들어갈 때 하고 그렇죠. 네. 남대문 시장에서 그래도 일방통행 잠깐 들어가서 할 때도 뭐 이러한 너무 많죠.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네네. 밀집한 지역에서 엣지 케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여러 분 많기 때문에 엣지 케이스가 해결에 단번에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내러티브를 바꾼 거죠. 무사고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보다 안전해진 것을 그거를 2배, 5배, 10배 이런 식의 내러티브로 구조를 바꿨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에 무사고로 가기는 지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무사고로 가려면 모든 차량이 FSD를 하면 되죠.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을 한다라면 사실은 인간의 그 예측 불가능성 없어지겠네요. 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자율주행의 허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차량들이 자율주행을 선택하게 된다라면 자율주행은 더욱더 안전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사고가 없는 자율주행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충분히 정부에서 허가할 수 있는 정도의 인간보다 더욱더 안전한 수준의 자율주행은 저는 2025년 올해는 저는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테슬라 25년도에 어떤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 테스트하는 거 실패하는 게 좀 가장 큰 리스크인가요? 가장 큰 리스크죠. 가장 큰 리스크. 두 번째 리스크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해서 네. 얻을 것도 많지만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특히 또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만 있지 않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정치적인 어떤 개입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반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테러라든지 이러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도 네네.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일론 머스크 없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없는 스페이스 X는 아직까지는 네. 상상할 수가 없죠. 후계 네네. 구도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 정치적인 어떤 반감에 의해서 테슬라에 대한 이 구매 의지를 낮추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래도 FSD가 공개 테스트에서 성공적으로 이것을 마치지 못할 경우 대단히 여론의 비판들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테슬라 현재 구도에서는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언젠가는 해결을 하겠지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전 ESS 얘기 조금 해주셨는데 하여튼 전년 대비 거의 2배씩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ESS 사업도 조금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ESS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제는 트럼프가 들어왔어도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했어도 네네. 재생에너지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죠. 여러분 IEA 즉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즉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구죠. 여기에서 추정치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6년은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가 전기가 2배가 더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의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원자력 발전소 50기가 정도가 필요해요. 50기를 더 져야 돼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원자력 발전소 50기를 2, 3년 만에 다 짓겠어요? 네네네. 뭐 불가능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도 해야 되고 원자력 발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세 가지를 뭐 또 트럼프의 슬로건이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석유를 파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천연가스죠. 이 세 가지를 다 결합시킬 겁니다. 트럼프도 재생에너지 배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영역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솔라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작동한다라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반드시 재생에너지하고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지금 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수치로서는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큰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ESS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CATL도 뛰어들고 있고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만 네네. 워낙 시장이 커지고 있으니까요. 네네. 테슬라는 여기에 이제 오토비드라고 하는 AI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즉 단타 매매처럼 이 전기값이 쌀 때 사들여서 저장하고 자기네가 생산한 거를 저장할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외부 에너지도 사들여서 저장했다가 전기값이 올라갈 때 이걸 판매하는 이런 방식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시장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 그 메가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량을 2023년 대비해서는 3배 정도 늘린 거고요. 이 부분도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대단히 크게 매출 증가로 기여되는 거고 네네. 이 상하이에 이제 지금 메가팩 공장 같은 경우는 아마 1월 말 정도 춘절 끝나고 가동될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2~3배 정도 증가한 미국의 메가팩 공장보다 또 2배입니다. 그러면 춘절 이후에 생산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것이 재무제표에 잡히는 것은 판매됐을 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인스톨이 완성됐을 때 재무제표에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분기별로 만드는 건 인스톨이에요. 인스톨. 설치죠. 설치. 판매가 아니라 설치인데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이 설치돼서 작동이 될 때 매출로 잡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2025년 2분기부터 테슬라의 ESS 사업은 더욱더 또 증폭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정도는 2024년 4분기 정도의 인스톨 11기가와트 정도를 저는 기록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아마 이 2분기에는 이것이 20기가가 넘는 그러니까 되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이거는 테슬라에게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가져다 주는 네네. 현금 돈다발을 가져다 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FSD에 대한 컴퓨팅에다가 투자가 된다든지 도조 슈퍼컴퓨터를 더욱더 확대하기로 했으니까 작년 12월로 끝났지만 이걸 더욱더 확대해서 증설을 한다고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된다든지 옵티머스의 R&D라든지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에 투자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되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R&D 투자를 대출 기반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가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뭐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대단히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에 속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통해서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계속해서 R&D 투자를 하고 카피탈 엑스펜디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이 건강한 성장의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에너지 사업 부분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외우지는 못하는데 네네네. 제가 테슬라의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보면 제가 그 네. 캐시플로우 흐름들 다 도표로 만들어놨거든요. 네네. 여러분들 도표로 보시면. 네네. 그 최근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나요? 이번 1월 달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조금 업데이트가 됐죠. 네. 원래 그래서 올해 정도에는 1000대 정도를 생산을 해서 내부적으로만 사용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조금 더 많이 생산해서 외부에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2027년 정도에는 목표로 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2027년이 저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테스트 기간이 좀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의 자유도죠. 손의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인간의 수치인 27까지 증가가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27까지는 못 가더라도 현재 21에서 22 수준이니까 아마 25나 26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요. 내년 정도 돼야 완벽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손이 자유도가 완벽해지지 않는다면 휴머노이드를 굳이 투입을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로봇 팔로 그냥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손의 자유도가 인간의 자유도하고 동일해져야 이 하네스 작업이라든지 전선줄 놓는 작업이라든지 자동차 공장에서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000대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것은 무난하게 될 거고, 근데 이 1000대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000대를 생산하는 것은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단가당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대단히 높을 거라는 거고, 평균 생산 비용이 높다라는 것은 외부에 판매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2026년부터 외부에 판매하더라도 사실은 테슬라가 손해를 보거나 대단히 고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가 결국은 인간을 대체하려고 한다면 인간의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해야 이것이 맞습니다. 경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100만 대 정도는 연간 생산돼야 그 정도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대 정도가 생산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저는 2030년 전후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쯤 되면은 정말 완전히 판도가 변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세계 경제의 판도가 변화되겠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차이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글로벌리제이션에서의 어떠한 분업 구조가 국가별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옵티머스가 중국의 최저임금보다도 싸야 중국에도 이걸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중국은 중국의 로봇을 쓰겠지만 한국의 최저임금보다 싸야 한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팔리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각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동 비용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들 이것이 소멸되는 세계 경제로 저희가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본주의가 태생하면서부터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회에 의해서 분업이 계속해서 이 역동성을 가지면서 진화해 왔는데 이 분업 구조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던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로 저희는 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휴머노이드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볼 때도 단일 시장으로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소 자동차 시장이 30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 보기 때문에 저는 시기적으로 이것이 몇 년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포텐셜에서는 저는 자율주행보다 훨씬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얘기는 또 이따 또 하기로 하고, 그 빅테크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난달에 메타하고 아마존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메타하고 아마존 어떤 최근에 특별한 변화 사항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좋죠. 미국 주식들은 뭐 특히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서 다들 녹색불을 켜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이제 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빅테크의 자체 성장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인가인데 저는 대단히 트럼프가 취임식 날 이그젝티브 그 오더, 그러니까 그 행정명령을 하는 것 중에서
관세 정책에서 중요한 시그널을 보여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관세를 분명히 얘기를 했죠. 뭐 네. 캐나다나 멕시코라든지 중국에다가 25%의 관세를 네네. 한 것에 대한 것의 가능성을 연구한다라고 나왔어요. 네네. 만약에 진짜로 포괄 관세를 생각했다라면 상원과 하원과 상원을 통해서 이 관세법에 대한 조정 작업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가능성을 이제야 검토한다라는 네네. 것은 이 효과가 어떨지 관세라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물론 달러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위안화가 약세가 이루어지면서 관세의 효과가 이러한 그 환율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어서 네네. 1대1로 관세가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물가 인플레이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부 장관에 임명된 사람도 지금 포괄 관세주의자가 네네. 아니라 표적 관세주의자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표적 관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그널로 저는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최소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걷어진 건 아니지만 네네. 트럼프 경제의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조금은 해소되고 있다. 염려는. 근데 물론 완전 포괄 관세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포괄 관세는 조금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지금 또는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 디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AI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겠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 취임식 때 뒤에 누가 배석을 했는지 보시면 네네. 거기에 순다 피차이라든지 구글의 대표라든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네네. 심지어는 구글의 창업자이신 레리 페이지라든지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있었고요. 네네. 이걸 뭐냐면 1기 때 트럼프가 마가 운동, 즉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마가 운동을 할 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마가를 할 것인가. 그래봤자 끌고 올 수 있었던 건 에너지 기업들. 에너지 기업하고 미국이 마가가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2기 때는 명확하게 달라진 것은 실리콘밸리와 마가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건 뭐냐면 대단히 규제 중심이 아니라 성장 중심으로 실리콘밸리를 와 함께 미국 성장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트럼프가 2기 집권에서 명확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이것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 4개 기업 알파벳이죠. 4개 기업이 작년에 2천억 달러를 넘게 투자를 했었고요. AI에 관련해서 올해 데이터 센터만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2025년에도 8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네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존도 그 실적 발표 되겠지만 아마존도 예측하는 것은 650달러에서 750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2023년, 2024년 계속 늘어나면서 2025년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빅테크 4개 기업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다른 기업들도 지금 포괄한다라면 엄청난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을 트럼프하고 페어링이 되면서 더욱더 촉진할 거고 압도적으로 중국을 앞서려고 하는 미국의 시도들이 성과들을 만들어내면서 AI 중심의 경제가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빅테크들에게 지금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 요소를 저는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박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맨하탄 AI 프로젝트 그거 관련돼서도 어떤 앞으로 AI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빅테크한테 어떤 720조인가 오늘 기사 보니까 투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네네. 그게 이제 스타게이트죠.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보면은 맨하탄 프로젝트 for AI 디펜스예요. 그러니까 국방에서의 AI와 관련해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거고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AI 에너지 부분, AI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작년 12월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큰 손이죠. 여기서 투자를 한 회사죠. 지금 미국의 방위산업체를 갖다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지금 재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이라든지 전통적인 프라임 기업들을 대신해서 이러면서 오픈 AI가 안드릴과 함께 드론 방어 체계를 만든다든지 뉴스를 보셨을 거고 또 다른 뉴스가 있었죠. 팔란티어와 그다음에 스페이스 X와 안드릴과 그다음에 스케일 AI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국방부에서 중요한 방위산업체로서 성장하게
있다라는 협약식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네.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미국의 방위 산업을 바꾸겠다라는 거고 지금 트럼프의 제가 이름은 못 외웁니다만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됐던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에게 환경이나 노동에 대한 규제를 좀 더 줄여주고 그래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국가 수요를 뭘로 만드느냐 국방에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 국방이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네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파워드 디펜스죠. 네. 그러니까 AI 기반에서의 디펜스 전략으로 완전히 미국은 이미 이건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있었던 거고 네. 이런 부분으로 산업 전반으로 재편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사업 전망들도 되게 높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스타게이트 사업처럼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인 거고 네네. 미국 기업들이 이제 보조를 맞춰주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것과 연관돼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 작동하게 될 네네. 거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력망 구조 뭐 이러한 부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업들이 연관되어서 연쇄적으로 미국에서의 어떤 산업의 어떤 연쇄 효과들이 AI 연쇄 효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AI를 무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AI를 이 무기화하는 부분이 사실은 빅테크나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미국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은 건가요? 사실은 지금은 AI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의미에서 중립법적이죠. 뭐 파이낸셜 타임즈도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중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AI 암스레이스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암스레이스는 여러분 미국과 소련 사이의 군비 경쟁을 암스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그거죠.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보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의 어프로치는 중국의 발전 속도를 AI 발전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규제법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를 수출을 금지시킨다든지 또는 이제는 저성능 AI 반도체마저도 수출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제 네네.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늦추겠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국에서의 뭐 이 AI 속도는 느려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이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자립적인 AI 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프로치는 중국에서의 발전 속도를 늦추는 노력도 하겠지만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미국의 발전 속도를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중국 간의 격차를 AI 격차를 더욱더 넓히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전략 수정을 한 상태잖아요. 이것이 트럼프의 AI 산업 정책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AI에 대한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AI가 또 투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돈을 버는 거 부분에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AI 정부 부분에서도 저는 의미 있게 국가 수요를 창출해 낼 거라고 보고요. 거버먼트 수요를 창출해 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국방 부분에서의 완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AI에 대한 비약적 발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 AI 레비뉴를 만들어주는 거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딱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빅테크가 AI 엄청 투자하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 리턴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정부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 민간이나 개인 그 확산이 일어나서 완전히 AI가 이제 생산성의 혁신을 일으키고 AI가 실제 돈을 버는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부터 벌써 많이 벌고 있죠. 예를 들면 팔란티어 주가가 이렇게 급증했던 이유도 네네. 물론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3분기 실적에서 네. 팔란티어는 이제 두 가지 이 레비뉴 스트리밍을 갖고 있죠. 첫 번째가 이제 거버먼트 영역. 즉 네네. 거버먼트는 밀리터리나 폴리스라든지 거버먼트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포괄하는 공적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사실 이걸로 성장했죠. 이걸로 성장하다가 또 이 팔란티어 커머셜 부분이 있는데 커머셜의 성장률이 3분기 때 100%가 나왔어요. 여러분 100%는 2배 뛴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즉 이 거버먼트 영역에서 만들어졌던 노하우를 커머스로 영역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커머스를 한다라는 것은 팔란티어 매출도 증가하지만 다 업무 자동화거든요. 그 이건 뭐냐면 기업들의 생산성을 빅데이터와 AI 기술로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이런 네. 부분에서 벌써 현실화가 되고 있고 얼마나 팔란티어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성들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지금 오픈 AI도 지금 오픈AI 챗GPT 태스크를 네. 과제를 설정하는 거 이게 에이전트의 시초인 거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에이전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구글 또한 2025년에는 AI 에이전트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 또한 작년에 좋지 않았죠. 애플의 요즘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대를 못 미치면서 아이폰의 판매 증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이 이것도 풀어야 될 숙제긴 합니다만 애플 인텔리전스 부분 특히 거기에 AI 에이전트 기능을 갖고 있는 시리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25년에는 그래도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4년에는 못 냈지만 이렇게 된다라면 각종 그 B2B 영역이라든지 B2C 영역에서 네. 다양한 AI 에이전트에 기반한 AI 경제들이 완성화가 시작되는 해가 저는 2025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AI 매출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국방 영역도 있는 거고 B2B 영역도 있는 거고 B2C 영역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스마트폰이 2007년에 처음 스티브 잡스가 공개했지만 네네. 앱스토어는 2008년에 나왔고 앱스토어의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2012년, 13년이었어요. 그것처럼 이러한 투자 기간이 지금 존재했던 거고 이제는 올해부터 쉽게 얘기해서 앱스토어가 이제 스마트폰에 생긴다고 여러분 네.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2015년, 2025년, 2026년, 2027년 되게 가속화되면서 AI 경제가 이제는 본격적인 리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AI 경제로 저는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책도 쓰셨잖아요. 그 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에이전트는 뭐 사실 학술적 정의는 이제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서다, 네네. 집사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원하는 거를 대신해 주는 게 비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대신해 준다라는 네네. 거겠죠. 근데 대신해 줘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대신해서 해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오사카에 대한 2박 3일 여행 일정을 짜줘 그러면은 되게 잘 짜줘요. 네네. 여러분 그 여행 계획서 잘 짜져 있다고 해서 그거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오사카 가서 뭐 볼지 뭐 도쿄 가서 어떻게 여행할지 하면 친구들도 좋은 정보 많이 줘요. 네네. 제 친구는 엑셀로 막 정리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네네.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그대로 그렇죠. 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AI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뭐 하냐면 그럼 거기에 맞는 비행기표를 끊어줍니다. 거기에 맞는 호텔을 예약을 해줍니다. 실질적인 엑스큐티브 내용이네요. 그렇죠. 익스큐션을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 거죠. 네네. 익스큐션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뭐 박물관도 예약을 해주고요. 맛집도 식당도 예약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약을 해주고 심지어는 예약이 꽉 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풀부킹이 돼서 예약을 못했는데 내가 막 아쉬워하고 그러면 얘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러다 가다가 걔가 또 계속 확인을 해요. 혹시 거기 예약이 취소되지 않았나? 와. 이 예약이 취소는 거기 예약 취소됐는데 너 다시 예약할까요? 예약 변경할까요? 네네. 다른 데 예약했던 거 취소하고 이런 프로액티브하게 제안까지 하면서 이런 것을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개념적인 정의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AI가 자기가 학습된 것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외부에 있는 도구 부킹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고요. 네네. 외부에 있는 호텔 부킹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고 외부에 있는 식당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고요. 또 레그라는 기술을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AI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에이전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에이전트 핵심은 도구를 활용하는 겁니다. 즉 외부의 인간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소프트웨어든 무엇이든지 간에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든 이걸 활용해서 인간이 원하는 바를 실행해 주는 것 비서처럼 이것을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도 하드웨어가 밑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 칩인데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CES 때 엔비디아 개발 속도보다 우리가 처음으로 칩 개발 속도가 그 최태원 회장이 더 빨라졌다 그런 언급도 했거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블랙웰이 지금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네네. 치명적인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블랙웰이 그 4분기 때 2024년 4분기 물론 엔비디아의 파이낸스 이어는 조금 일반적인 거하고 다르게 갑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파이낸스 이어로 봤을 때 2024년 4분기 때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판매를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그걸 못한 건 엔비디아에게는 전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보고 아직 1월 달인데도 이것이 지금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설 연휴는 지나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2월 달 빨라야 2월 달 늦으면 3월 달인 거죠. 이것이 이제 속도가 이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좀 우리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블랙엘에 필요한 HDMI는 다 납품을 했는데 블랙엘을 갖다가 지금 패키징해서 못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엔비디아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아마 풀지 않겠어요. 1분기 때는 저는 풀어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또 작년 말부터 불었던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흔히 말하는 ASIC 즉 맞춤형 반도체 시장도 커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쪽으로 그 반도체 시장이 쏠리고 엔비디아는 망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는 좀 더 제네럴한 거고 이 ASIC이라는 건 맞춤형이라는 건 스페시픽한 거죠.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구글하고 메타를 하고 있는 거고 마블은 지금 아마존 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만들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 맞춤형 반도체 시장 AI 가습기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이 믹스 시장으로 가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SIC의 장점도 있죠. 장점은 뭐냐 맞춤형이니까 딱 맞춰서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근데 맞춤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꾸로의 동전의 양면은 뭐냐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왔고 지금 구글에서 타이탄스라는 모델을 새롭게 AI 훈련 모델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트랜스포머 모델에 예를 들면 애플의 그 구글의 TPU가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는데 제미나이를 만드는 타이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모른단 말이에요. 또 월드 모델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확장 그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조금 좋은 점은 뭐냐면 쿠다라는 걸 조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조정을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것에 맞춤형으로 재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엔비디아의 장점인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AI 테크놀로지나 학습 방법론이 바뀔 때 모델이 바뀌고 알고리즘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블랙엘이라든지 블랙엘의 또 그 다음 버전도 곧 나온다고 2025년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제네럴한 걸 쓰면서 이걸 맞춰가는 것도 시장이 분명하게 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균형을 맞추면서 가져갈 것이다. 근데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작았던 맞춤형 반도체 시장도 지금보다는 사이즈가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의 시장 성장 전망은 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당연하게 고대역 메모리 칩이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대단히 좋은 시장의 어떤 확장 전망이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병목 현상이 지금 어디서 발생하냐면 ASIC이던 뭐 엔비디아 좀 이게 제너럴한 AI 칩이든지 간에 이걸 어차피 생산하는 거는 TSMC잖아요. TSMC의 공장이 커져야 됩니다. 이 TSMC의 공장이 지금 현재 독일과 일본과 미국에서 새롭게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 건설했는데 일본에 있는 거는 AI 칩을 생산하려는 것은 2027년부터나 가능하고요. 올해 가동되는 것은 좀 이 8나노나 뭐 13나노 하여튼 좀 나노 숫자가 좀 높은 숫자에 속하고 독일에서 만들어지는 TSMC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은 AI 칩하고 관계가 없고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애리조나에서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해서 지금 애플에 들어가고 근데 여기 먼저 만드는 거는 AI 칩이 아니라 애플에 들어가는 칩을 여기서 먼저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가서야 흔히 말하는 엔비디아용 또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 마블 테크놀로지에서 설계한 AI 칩들이 미국에서도 지금은 이제 타이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프로덕션 캐파시티의 증가가 아직까지는 2025년에서는 확장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배분을 할 텐데 TSMC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더 훌륭한 고객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여유 공간에서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에서 온 것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축소되거나 이것은 오히려 엔비디아 내부에 블랙엘을 잘 못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블랙엘이라든지 H100이나 H200의 매출은 생산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고 여기에 납품하는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대단히 좋을 거다. 하지만
여기에 프로덕션 캐파시티에 SK의 매출도 세일링, 즉 네. 천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네, 네. 성장을 하겠지만 세일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천장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매출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고수익률의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꾸준하게 뭐 분기별로 30%씩 성장한다든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진수랑이 설계를 바꿔야 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건 시험 통과 못했다라는 거죠. 네네네. 6개월 넘게 퀄리티 통과 시험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사실상 퀄리티 통과를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 버전 다음 버전을 가지고 지금 승부를 걸겠다. 네네. 근데 다음 버전은 아직 수율이고 뭐고 간에 생산도 안 된 양산 체계도 구축을 네네. 못했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삼성은 2025년에도 저는 이 고대역 메모리 칩에서는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트럼프 취임사 때 전기차 의무화 폐지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주가들이 되게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국내 배터리 3사는 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그게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저는 트럼프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IRA법이 언제쯤 폐기되냐의 문제인데 네네. IRA는 이번에도 못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행정명령을 그렇죠. 할 네.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명령은 네. 하원과 상원에서 맞습니다. 네. 확정한 국가의 버젯, 국가 예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들만 할 수 있어요. 네네. 국가 예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에서만 네네. 할 수가 있고, 이번에 EV의 전기차 의무 조항을 폐기한 거는 네. 그걸 대상이 어디겠어요? 연방 정부가 구매하는 차량. 이미 구매 차량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네네네. 확정된 예산에서 네네. 이거를 전기차만 사라고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건데 그럴 필요 없고 내연기관 사도 된다라는 거죠. 연방 정부는 군인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든 연방 정부에서 쓰는 차량이든 FBA가 쓰는 네네. 차량이든 네. 또는 연방 우체국에서 쓰는 차량이든 이것에 한해서 네네네. 전기차를 꼭 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시장에 주는 이건 영향은 대단히 극소수에 저는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오히려 IRA법인데 이거는 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지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에서 통과를 시킨 거기 네네.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하에서 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원과 네. 상원에서 머저리티를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법을 바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바꾸더라도 이거는 6개월은 넘게 걸립니다. 그럼 2025년에 이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중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티핑 포인트를 지났고요.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산의 정상을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이때까지는 힘겹게 돌을 끌고 올라가야 되지만 네네네. 이 티핑 포인트 정상을 지나면 그 돌이 알아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쵸, 그쵸. 네네. 시장이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게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은 바꿀 수 없는 역전할 수 없는 리버스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간 거고요. 미국 또한 지금 작년에 2024년에도 꾸준히 지금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내연기관 시장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티핑 포인트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한 2025년에는 미국도 티핑 포인트에 저는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트럼프가 정책을 바꾸든 아니든 저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역전을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하고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를 배려해서라도 이렇게 연방 정부의 이 의무 조항 정도는 폐기할 수 있지만 전기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의 시대로 다시 가는 정책적인 거, 그래서 내연기관을 사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네. 이런 일은 저는 트럼프 시대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은 있다. 다만 한국 2차 전지의 가능성은 저는 LG엔솔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네네.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가 지금 기아차는 남아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 IRA법 2025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이 광물에서 중국 광물을 네.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저는 개선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SK 온하고 같이 하고 있나요? 이런 맞아요. 기업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패러다임이 이제 끝났어요. 3원 개념 LFP냐.
이런 건 끝났죠. 이번에 테슬라도 네네. 발표했잖아요. 네. 미국에서 네. LFP 배터리를 테슬라가 직접 만들겠다. 네네.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도 만들고 LFP도 만들고 이런 믹스가 중요한 거고요. LG엔솔은 이런 믹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성장의 가능성들이 높다. 세계 시장의 흐름을 맞춰가는 거지. 어떤 기술이 우위다. 여러분 뭐 초기에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대단히 어렸을 텐데 1980년대 초기에 파나소닉의 VHC 의 방식이냐 네네. 토시바였나요? 토시바의 VH 방식과 소니의 팔 방식이 싸웠었잖아요. 네네. 근데 VHS로 정리됐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팔 방식이 훨씬 더 좋았다는 네.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시장이 팔 방식을 억셉트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억셉트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테크놀로지를 억셉트할지는 테크놀로지의 우월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테크놀로지의 경제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확산성이 더 중요한 거고 매스 프로덕션에 있어서의 어떠한 용이성들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에 있어서의 학습 곡선의 진화 방향성 얼마나 빨리 흔히 말하는 평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원계 배터리가 좀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올 거고 그랬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할 때는 저는 2차 전지를 만들고 있는 LG 엠플러스나 삼성 SDI나 뭐 SK 뭐 온이나 뭐 이런 기업은 뭐 성장의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나만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3원계만을 보시는 것 이거는 조금 시장을 협소하게 보는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전에 그 구글 웨이모 얘기해 주실 때 이 비전 카메라 그 카메라가 없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서 사실은 테슬라하고 좀 아무래도 계속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테슬라 진영의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눈여겨보시거나 아니면 그 밑단의 밸류체인 기업들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중에 좀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 우선은 중국이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는 똑같이 테슬라를 따라해서 비전 온리라는 건 카메라만으로 하는 것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를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원래 라이다하고 라이다를 썼었는데 이거를 포기한 거고요. 나머지 중국은 다 레이더하고 라이다 기반이죠. 그래서 뭐 바이두가 만들었던 웨이모처럼 아폴로 고 같은 경우가 지금 우한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 이건 레이더하고 라이다 기반의 로보택시들인 거고요. 또는 중국의 리아우토라는 대단히 큰 기업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차량에도 되게 저가형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달아서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제 대량 생산하면서 라이다하고 레이다의 생산 가격, 판매 가격을 낮췄는데요. 이제 리아우토의 대표는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만으로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중국의 특수상을 얘기하는 거죠. 화물차들이 저녁에 밤에 운전을 하는데 이 야간등을 안 켜고 운전하고 또는 야간등이 고장난 화물차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불빛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리면서 쉽게 얘기해서 등 안 켜고 달리는 차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운전해. 그러면 이런 거는 라이다하고 레이더가 측정할 수 있지. 비전으로 카메라만으로는 그쵸. 깜깜한 세상에서 네네. 깜깜한 물체가 가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네네. 그래서 FSD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리아우토의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될 문제겠죠. 그쵸. 중국 네네. 정부가 단속을 해서라도 네네.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 운전하는 것도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아니 화물차가 그걸 안 켜고 간다? 그렇죠. 그럼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특수 엣지 케이스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전 옴니로 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추론칩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또한 그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라는 것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 5가 나오겠지만 또는 요즘 AI3, AI4, AI5라고 했지만 두 개의 추론칩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에 엔비디아도 코스모스를 발표하면서 코스모스는 무료로 풀겠지만 이 코스모스를 추론하는 칩들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만들었죠. $3,000 정도가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토요타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토요타는 그 $3,000 칩을 다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칩 시장 추론칩 이거는
온디바이스 추론칩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네. 자율주행을 추론해서 운영을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커지는 칩은 오히려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다라 시장이라기보다는 이 추론칩 시장이 커질 거고, 근데 이 추론칩은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는 또 엔비디아 거를 만들었으니까요. 사실은 관련된 밸류 체인이 그렇게 저는 풍부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엔비디아 CES 2025에서 밝힌 이 물리적 AI라는 요 개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 로보틱스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어떤 뭐 중요하게 앞으로 투자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물리적 AI, 피지컬 AI 또는 월드 모델, 원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정식적인 명칭인데 이제 간단히 줄여서 월드 모델이라고도 하고 또는 네. 공간 AI라고도 해요. 스페셜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가장 이거를 만든 사람은 작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제프리 윈턴이 있는데 제프리 네. 윈턴을 Godfather of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AI의 대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월드 모델은 갓 마더 오브 AI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페이페이리, 중국계 미국인이죠. 네. 여성분인데 갓 마더 오브 AI죠. 그분이 이제 주창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발전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의 서비스 이름이 엔비디아는 코스모스고. 네. 그리고 뭐 구글은 아직 이름을 밝히지 네네. 않았고 아마 테슬라도 이제 FSD에다가 이 물리적 AI를 적용을 할 겁니다. 물리적 AI라는 건 뭐냐면 야구 선수랑 여러분 비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 선수가 실제로 강속구를 치기 위해서는 머신을 통해서 네. 강속구를 계속 쏘게 하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타격 연습을 네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머신을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네네. 아티피셜 머신을 통해서 진짜 투수가 던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를 100만 번 연습하려면 그 투수 어깨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강속구가 오는 머신을 통해서 네네. 엄청난 타격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되거든요. 네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월드 모델은.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수백만 번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격 타자가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저기 직구라고 생각하고 강속구라고 생각하면 언제쯤 나가면 내가 맞출 수 있을 네네. 거를 정말 수십만 번 연습해보면은 거의 무의식 속에 우리 그러네요. 인간 뇌 네. 속에 그걸 집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왔을 때도 딱 하면은 네. 확률적으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는 거고 네네. 가능하면 연습을 많이 해서 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죠. 월드 모델은 여러분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수십만 번 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가 학습을 해서 이거를 익혀내는 것을 우리가 월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거기 이름이 뭔지 네오인가요? 네네. 네오 맞습니다. 네오가 네. 거기서 여러분 무술을 연습하잖아요. 맞아요. 네. 어디서 연습합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막 무술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무술을 막 연습을 했더니 네. 실제도 잘 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월드 모델은 이러한 타자가 이 기계를 통해서 타격을 연습을 한다든지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무술을 연습했더니 실제 상황에서도 잘하는. 네네. 그러니 지금까지 테슬라가 했던 거나 웨이모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실제 상황에서 엄청 연습한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건 굳이 뭐 그걸 또 실제 상황에서 연습하냐. 우리 GPU 좋으니까 실제 상황하고 똑같은 거를 100만 번 만들어 줄 테니까 비보호 좌회전을 100만 번 연습해. 그러면 잘하게 될 거야. 이 부분이 월드 모델입니다. 그러나 월드 모델에 빈틈이 있어요. 두 가지 빈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빈틈은 뭐냐면 비보호 좌회전을 시뮬레이션 해주더라도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언덕이 되게 경사도가 높은 데서 비보호 좌회전과 LA에서의 비보호 좌회전과 강남역 사거리에서의 신호받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를 다 만들어줄 수 있느냐. 다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하나씩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실제 데이터는 다 촬영을 했겠죠. 네네. 근데 그걸 똑같은 걸 수십만 개를 만들어주면서 연습을 시키겠죠. 네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더욱더 풍부히 갖고 있는 곳에서 월드 모델을 더 빨리 적용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거는 테슬라가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는 네네. 얘기인 거죠. 두 번째는 자 뇌를 그렇게 해서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럼 메카니컬하게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작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로봇팔도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이 물병 떨어지면 이렇게 잡는 거 네네네. 수백만 번 그냥 가상에서 연습을 네네네. 하면은 실제에서도 떨어지는 걸 잡을 수 있다는 네네. 거예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상으로는 잡을 수 있는 손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메카니컬하게 진짜로 손의 자유도가 있어서 이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네. 이건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작업도 같이 기술이 동반해서 발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테슬라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옵티머스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의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27도까지 만들어주지 않으면 떨어지는 문평을 잘 못 잡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메카니컬한 기계적인 기술 엔지니어링 기술도 함께 발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토요타의 자율주행에 집어였는데 토요타의 그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클이라고 요즘 SDV라고 하는데 SDV로 충분히 성장 못해가지고 그 명령대로 바퀴를 못 움직인다. 브레이크를 못 잡는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발전 또한 쫓아와 줘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월드 모델 피지컬 AI 또는 코스모스가 현실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현실로 매출로 이어지고 시장으로 형성되는 데는 최소한 저는 1년은 걸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도 엔비디아도 로봇 사업에 개발 참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앞으로 로봇이 엄청나게 휴머노이드 로봇 그 전 단계 먼저 뭐 기본적으로 그 진행돼야 될 부분이 있을까? 휴머노이드 너무 먼 미래니까. 그 뭐 사실은 이제 젠슨 왕이 정의하는 것은 로보틱스의 첫 번째 사업을 자율주행이라고 보는 거죠. 자율주행도 로보틱스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러한 AI 결합된 AI 로보틱스의 첫 번째 비즈니스가 자율주행이 될 거라고 젠슨 왕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팔들 이런 산업용 로봇팔들은 지금도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뭐 땜질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산업용 뭐 큰 물건을 나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산업용 로봇 이건 AI가 없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루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커피를 끓여주는 뭐 만들어주는 로봇팔이라든지 피자를 만들어주는 로봇팔도 이것도 AI 없어도 돼요. 다 코딩해서. 이거대로 순서대로 어떻게 팔을 움직여라 이건 조작하면 되는 거고 이건 AI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AI 로보틱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뭐 1m 70의 키를 평균을 하느냐 그러니까 즉 인간이 만들어 놓는 공장 설비를 하나도 교체하지 않고도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로봇을 위해서 공장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벌써 비용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인간이 일하는 데에서 인간만 로봇으로 딱 대체해도 공장 설비를 하나도 바꿔도 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은 저는 자율주행보다 빨리 올 거라고 보진 않아요. 시장이 만들어진다면 자율주행 시장보다 더 커질 거라고 보지만 왜냐하면 자동차는 이렇게 뭐 3cm 정도의 둔턱을 지나간다고 해서 차가 뭐 이렇게 쓰러지진 않잖아요. 그건 지나가잖아요. 승차감이 안 좋을 뿐이지. 근데 로봇은 그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요. 또는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써요. 그럼 거기에 맞는 배터리도 소모가 되게 빨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는 계단을 올라간다거나 대단히 미세한 부분에서의 그 자율주행과 동일한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FSD를 쓰잖아요. 로보틱스에 맞게끔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맞게끔 튜닝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에서 물리적 AI라든지 월드 모델이 도움은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 공간에서의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어떤 앞에 가서 인간이 몽키 배너를 떨어뜨리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 실수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여기에도 에지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는 루틴에 의한 작업 공간에서도 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학습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여기에 어떤 먼저 사전에 사전 단위 로봇이 나올 거냐 정도에서는 그 정도 로봇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미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질리티 로보틱스에서 만드는 건 뭐냐면 손가락이 집게예요. 왜냐하면 물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쪽 물류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 요 정도 일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손의 자유도가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 공장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것이 뭐냐면 컨베이어에서 다른 컨베이어 벨트로 물건을 옮기면서
부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지금 벌써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2024년에. 네네. 그리고 2025년에 계속 증가시켜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크게 나르는 키바라는 뭐 이러한 로봇,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할 수가 없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쪽에서 넣을 때 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AI가 필요하냐면 이 물건을 잡았을 때 우리가 인간이 여러 번 이쪽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쪽 컨베이어 벨트로 물건을 옮길 때 딱 물건이 모두가 동일한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네. 물류창고에서 있는 것은. 그렇죠. 근데 인간은 딱 잡았을 때 느낌, 그 느낌 알아. 그래서 힘을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5kg짜리가 계속 지나간다면 이거는 로봇 팔로도 옮길 수 있어요. 네네네. 5kg짜리 있고 10kg짜리 있고 맞아요. 2kg짜리 있고 1kg짜리 있고 뭐 15kg짜리가 네네. 뒤죽박죽 섞여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로봇 팔로 자동화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 물건을 탁 잡았을 때 첫 번째 느낌으로 이 무게를 알아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AI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여기에 맞는 힘 조절을 해서 옮기는 것. 이렇게 이거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낮아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는 특수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작동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기에 벌써 들어가고 있는 로봇들이라고 볼 수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네. 앞부분에 아마존하고 메타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아마존의 그 AWS 이 사업이랑 그 메타 관련돼서도 좀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제 노바라고 하는 자체 LLM을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트리니엄 2라고 해서 구글의 TPU 같이 맞춤형 ASIC 반도체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서로 다른 GPU가 있는 곳에서도 AI 가속기가 있는 곳에서는 원래 동일한 학습은 어떤 특정 학습은 동일한 GPU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이 서로 다른 GPU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또 네트워킹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묶어버리면 이게 슈퍼컴퓨터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라인에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모델 또한 아마존은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존 또한 대단히 AI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를 대단히 잘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진출을 하고 있고 근데 AW 산업이 여러분 아마존 지금 엔비디아도 코스모스를 공개하면서 근데 이건 모델이고 네. 어느 모델이고 이걸 학습시킬 때는 유니버스라고 하는 자체 클라우드를 만들 테니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도 버티컬 클라우드 사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 자율주행이라는 것에 아마존 또한 이 시장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존도 아마 월드 모델을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부분에서 이 성장할 가능성들은 AWS 중심으로 저는 대단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닷컴의 성장이 되게 중요하죠. 아마존닷컴에는 작년 말부터 루포스라고 하는 쇼핑 AI 에이전트가 붙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나 뭐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 때 한 19%가 소비자들이 그걸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쇼핑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네. 한국의 쿠팡도 유사한 걸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쿠팡도 그걸 내놓을 거고요. 네네. 2025년에 이것들이 얼마나 아마존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존 본업은 이커머스에 있으니까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커머스에서 아마존의 지금 챌린지라고 하는 것은 테무의 성장이죠. 테무의 성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따라서 네네.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의 챌린지는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것의 50%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세가 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존이 풀어야 될 챌린지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리스크도 있고 성장의 가능성도 분명히 잠재력도 갖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가 올해 내놓으려고 하는 서비스 중에 가장 큰 것은 메타 AI 서치예요.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AI 서치가 붙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을 찾으면 거기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맛집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통합적으로 해서 구글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를 안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메타는 AI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아니라 AI를 통해 가지고 광고의 효율성들을 높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글래스죠. 네. 이런 폼팩트를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작년 말에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면서 AI 관련된 새로운 폼팩터라고 할 수 있는 디바이스 폼팩트라고 할 수 있는 AI 글래스 부분에서의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가 가지고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규제적인 도전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아직까지는 컨텐츠를 자발적으로 생산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그 중간중간에 광고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매출이 흔히 맞아요. 말하는 어드버타이징 인벤토리. 네네. 그러니까 광고의 인벤토리가 증가해야 광고 매출이 증가하는 건데 계속 사람들이 요즘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고 있고 만드는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는 것이 지금 메타의 네. 지금 큰 챌린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메타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계정을 만들어서 네. 인공지능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피드에 강제적으로 집어여주는 겁니다. 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걸 미국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게 하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서 인공지능 계정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스스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팔로우하게 만들어내면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광고의 인벤터리를 높이겠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실패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메타의 성공과 실패 가능성들을 저는 양존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구글도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 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구글은 최신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죠? 구글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에서 2015년 이후 구글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90%를 굳건히 지켜왔는데 처음으로 90% 네네. 시장 점유율이 무너졌죠. 네네네. 이것은 AI 검색 부분으로 지금 많이 시장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12월부터 AI 오버뷰라고 하는 구글을 시작을 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올해 네네. 상반기 때 시작할 네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AI 검색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구글에게 도전인 것은 구글은 뭐 양자 컴퓨터도 투자하고 자율주행도 투자하고 있고 AI에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성장의 가능성들은 대단히 밝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글의 매출의 80%가 검색 광고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광고 회사예요. 네네. 아직까지는 네네. 매출 구조로 볼 때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구글에게는 네. 가장 큰 도전입니다. 네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구글에게선 치명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언젠가 웨이모가 매출을 풍부하게 지금 웨이모가 매출을 만들어도 한 주에 15만 건 나도 그래도 웨이모는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실 네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오지 못했거든요. 네네. 양자 컴퓨터 당연하게 네. 현실화하려면 좀 남았으니까 시간이 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멀었고요. 네네. 자율주행 그러니까 AI에 대한 방대한 투자를 통해서 광고 매출을 올리는 건 이것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만 구글의 투자 대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 왔다고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는 네네. 거고요. 그런데 검색에서의 광고 매출이 줄어든다. 이거는 구글에게는 2025년 풀어야 될 구글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팔란티어도 좀 업데이트 해주실 수 있나요? 뭐 팔란티어는 제가 1부 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팔란티어를 지금 상승시키는 것은 팔란티어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죠. 하나는 네네. 고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하나는 파운드리라는 소프트웨어를 네. 갖고 있죠. 고담이라는 것은 거버먼트, 군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정부 영역이 쓰는 거고 파운드리는 기업의 영역이 쓰는 건데 팔란티어가 폭발적으로 2024년에 성장했던 이유는 커머셜 부분에서의 매출이 2배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4분기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고담이라는 데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고담을 통해서 발전시켰던 거버먼트 영역에서 발전시켰던 기술력을 커머셜 부분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넘겨서 커머셜 시장을 얼마나 빠르게 확장시키느냐. 왜냐 이 고담이라는 기술은 전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기술을 확장시킨 거고 네네. 팔란티어에게 가장 정말 행운의 그것은 팔란티어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AI 기술을 증폭시켰던 거거든요. 이 증폭시켰던 기술로 커머셜 시장을 열어갔던 건데요. 이 커머셜 시장에서 2025년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큰 격차로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안드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국방성 산업에서 얼마나 큰 산업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국방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매출을 건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국방 쪽에서 났던 것을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 국방 시스템에도 이걸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커머셜 영역에서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혹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말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들 폭락했는데 양자 컴퓨터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네네네. 이거는 네. 영달재판이 다른 컨텐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양자 컴퓨터는 네. 전문가의 시각마다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진순왕 발언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 인터뷰들이 쭉쭉 실렸었어요. 네네네. 보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1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상용화에. 네.
그러니까 물론 양자 기술이 지금 과정에서 돈을 벌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것은 상용화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네. 중간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이 일종의 파생 상품처럼 나오는 네. 기술로서 네. 석유 채굴 회사라든지 자원 채굴 회사라든지 신약 개발 회사에다가 지금 그 기술을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이 나오는 거지 의미 있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 뭐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없는 네네. 거고요. 상용화까지는 저는 이제 젠슨왕이 좀 과장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글도 지금 윌로우 칩에 지금 105개의 지금 이 중첩된 양자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구글도 상용화 시점은 100만 개가 들어가는 걸로 네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 또한 이것을 당장 2026년, 2027년에 상업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투자 자금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쇼트를 배워서 저는 아이온큐 같은 데는 쇼트 하겠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양자를 쇼스를.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을 네, 정도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네, 여러분들 뭐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말 했기 때문에 아이온큐 지금 주주들은 밑에다 지금 댓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들 네, 가치 네. 판단의 문제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기대로서 보는 뭐 모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저는 주가는 꺼질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성장에 대한 기대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 네.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1년 안에 펀더멘탈로 받쳐주지 못한다라면 이건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즉 FST의 공개 테스트가 통과돼야 돼요.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죠. 네네. 이것이 안 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테슬라 주가는 폭락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가 몇 년도에 나는 건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하게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또 다시 올랐잖아요. 네네. 투자하겠다라는 거지 상용화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양자 컴퓨터 관련 직원을 뽑겠다. 엔비디아도 직원을 뽑겠다고 얘기하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상용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코스모스도 올해 안에 상용화 안 됩니다. 그거. 그걸 위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도 있어야 되는 거고 도대체 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허들들을 통과해야 실제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이용한 토요타의 자율주행이 선보이는 것은 서비스로서 선보이는 것은 빨라야 제가 보기엔 2026년일 거고 뭐 전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용화 시점하고 이것에 기대치를 갖는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치를 갖는 것은 분명히 시각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다. 타임 렉이 있을 수 있다. 타임 렉, 이런 네.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까지 지난달에도 그거 한번 그 포트폴리오 말씀 주셨는데 포트폴리오 변화 있으신지 빅테크하고 나머지 미국의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 포트폴리오 배분을 한다면 그때 지난달에 또 인상 깊었던 게 리오턴과 샤오펑인가 중국 기업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네. 다 정리를 했고요. 다 정리를 하셨어요. 저는 투자 방식이 네. 목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적립하는 이런 적립식. 식으로 네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냥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정리를 해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테슬라하고 팔란티어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제가 만약에 여윳돈이 더 있다라면 네. 에너지 산업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네네.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그리드망, 전력망 쪽 관련된 사업자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할 수 있고요. 네. 또 미국의 지금 새로운 방산 패러다임에 그러면, 있는 업체들이 IPO를 안 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엔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뭐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안드릴에게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M&A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 상장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 뭐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보시면 미국 주식에서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네.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두루두루 보시면 네.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팔란티어하고 테슬라 딱 집중하고 네, 계시는 네, 거네요. 네, 네. 그 리오턴 샤오펑은 정리를 하셨고.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서 엄청난 인사이트 나눠주신 강정수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